오늘 방송의 주제는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이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상장 주식 평가가 이게 왜 중요한가요? 평상시에는 사실 주식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기회가 별로 없죠. 관심이 없죠. 예, 왜냐면 이제 뭐 매출을 늘리고 원가를 줄이고 이익을 내고 하는 거에만 대부분 오너들이 집중을 하죠. 이제 주식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누가 이 기업을 사겠다. 매수하겠다. 네. 그러면 내가 얼마 받아야 되지? 그럼 이제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는 가격이 있겠지만 이 가격이 적절한가? 자문을 받다 보면 법에서는 우리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지? 예, 그때 이제 관심을 갖죠. 그렇겠죠. 그때는 이왕이면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걸 원하겠죠. 그렇겠죠. 네.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차명 주식을 회수해 온다든가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나 양도한다고 할 때는 반대의 상황이겠죠. 낮게 평가받기로. 그렇죠. 네. 아니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덜한데 법적으로는 높은 가액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어떻게든 좀 주식을 줄여보고 싶은 이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은 문제는 현실화 됐을 때에 사실 그런 상황에 임박해서 뭐 주가를 올리거나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하는 행위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상장 기업들은 어떤 이슈를 갖고 단기간에도 뭐 주가를 끌어올리고 떨어뜨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돼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순간 당연히 이제 부당행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런 니즈가 있거나 그런 구상이 있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내 회사의 주가 변동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젖은 낙엽처럼 거의 관심도 없는 그런 어떤 걸리적거리는 거죠. 걸리적거렸던 예. 문제인데 나중에 세금이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양도양수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그게 이제 마른 낙엽처럼 불이 붙어서 또 중소기업 CEO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렇죠. 네.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할 때 보통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실제 가치보다 보통 높게 평가가 된다. 높게 평가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또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그렇죠. 많아진다는 건데,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이익이 나고요. 또 그 이익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수반하고 있는 이익이라면, 네. 그리고 자산도 어느 정도는 이제 유동성이 좀 확보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법인이라면 세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평가할 때보다 항상 세법의 평가액이 저평가될 공산이 큽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산에서 지금 부채를 정리하니까 네. 한 10억 정도 현금화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순자산이. 예. 이게 일종의 이제 청산가치죠. 자산의 청산가치. 그리고 지금 이제 현금 이익이 한 매년 2억씩 난다. 그럼 한 5년만 해도 10억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소장님 같이 만약에 이제 그런 형태의 수익이나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누가 그 기업을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에 제한하겠어요? 순자산이 10억에다가 매년 이익이 2억씩 5년이니까 10억. 20억은 그렇죠. 네. 20억에다가 내가 알파를 더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CEO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적정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이런 경우 이제 세법으로 돌아가 버리면 자, 이 자산 가치의 40%, 네. 아까 말한 이제 손익 가치의 60%, 네. 이렇게 이제 가중평균에서 계산되다 보니까 네. 내가 실제 평가한 가액보다 세법이 평가한 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쨌든 세법의 가액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일종의 이제 주식을 좀 이동하거나 할 때는 저평가될 때 하는 게 당연히 세금이 적으니까. 네. 근데 반대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고평가되는 경우는 뭐냐. 네. 자, 첫 번째는 이 법인의 순자산 자체가 실질을 반영하기보다는
이제 실제 뭐 분식회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공된 이익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 가지급이라 자산성이 대부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CEO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자산하고는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고 또 매년 발생하는 이익도 이제 현금 이익하고는 괴리가 있는 거죠. 회계상의 이익은 높아도 현금 창출 이익은 낮으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내가 실질 생각하는 게 10억밖에 안 돼도 평가 금액이만 20억씩 나오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은 또 나중에 어쨌든 주식 이동할 때 가뜩이나 평상시에도 세금을 많이 냈는데 주식 이동할 때는 또 그 고평가된 가액에 따라서 또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중 부담으로 느끼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네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나중에 뭐 대출이라든가 입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에서는 이익을 가공할 수밖에 없고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지금은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실제 주식 가치보다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비상장 주식이 시장의 작동 원리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불이익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미 어떤 로직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된다는 걸 미리 알고 대비하면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또 상당 부분 뭐 절세를 하거나 주식 이동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상장 기업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논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뭐 불법 행위를 해야 돼. 주가 조작을 하지 않으면. 네. 근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혼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자산이 100억 있어. 그럼 시장의 논리로 보면 이 기업은 60억까지 떨어져야 정상인데 세법에서는 이 순자산의 80%인 80억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80%가 하한가 규정에 걸려 있다는 거죠. 하한가 규정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부 이익이 잘 나다가 특정한의 이익을 훅 떨어뜨려가지고 100억짜리 회사를 주가 이동할 때는 30억짜리로 만들었다가 다시 또 주식 이동한 후에는 다시 또 100억대로 만들었다가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조세회피를 하는 기업들이 예전에 종종 있다 보니 이제 그걸 막으려고 이런 규정을 둬서 사실 그런 기업들이 그런 행위를 못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보다 사실 실질인데 그 규정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더 많지 않나 제가 현장에 가면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순자산 가치의 80% 이하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이 하한가 규정이 몇 년 전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 주식을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장외거래, 네. 뭐 KOTC라고 하는 그 거래를 통해서 뭐 또 어떤 일련의 작업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KOTC를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식 가격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 법에서 정한 세법에서 정한 시가의 정의가 이제 불특정 다수 특수성의가 아닌 그다음에 거래가 자유로워야죠. 네. 누가 너 팔아 사 이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두 가지의 거래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서 이제 교환되는 객관적인 이제 거래되는 객관적인 교환 가치 이게 시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시장 자체는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저기서 형성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건 맞죠. 네. 다만 일부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약간 좀 편법적으로 주식을 띄우는 그런 거래 행위를 해서 뭔가 이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이제 인위적인 행위가 좀 있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외거래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것들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위적인 작업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면 세무당국에서는 부당행위로 또 부인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형식 요건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적어도 조세 쪽에서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건 이제 다 사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판단 영역에서 내가 당당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저 방법 되게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이고요.
저걸 통해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방법을 도모한다라는 거는 가급적 좀 말리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젖은 낙엽 같이 관심받지 못하다가 대부분 관심을 받는 경우, 마른 낙엽이 되는 경우는 주식을 양도양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증여를 하거나 어떤 주식을 이동을 했었을 때 그렇게 생기는데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불 피울 때 마른 낙엽이 있으면은 굉장히 불 피우기 편하잖아요. 좋죠. 네, 네, 좋잖아요. 네. 그때 젖은 낙엽은 아무리 쏟아 오히려 불을 꺼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회사를 매각하고 싶은 오너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이제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항상 이렇게 좀 모니터를 해 놓고 있다가 실제 이제 거래 상대가 어떤 나한테 가격 제의를 했을 때 야, 국가에서도 우리 회사를 이 정도 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세법적으로 더 높은 가액을 받게끔 그런 사전 작업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오히려 기업 가치가 이제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이제 불 피우는데 마른 낙엽의 역할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거래의 중심엔 과세당국밖에는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게 늘 젖은 낙엽처럼 사실은 이제 걸리적거릴 수 있는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비상장 주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시리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어떻게 낮출 것인가. 낮추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이 시리즈 강의를 저희가 방송을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신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